안녕하세요. 밤에 피는 장미 막장 토크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여러분, 국내 증시 좀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 정말 막 울게 만들다가 막판에 방긋 웃게 만드는, 그런데 정작 많이 웃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만 팔고 순매수로 돌아왔다는 점, 금요일이었는데 관망세가 짙기보다는 거래량도 조금 늘었었고요. 시장이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 하나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그래도 상승으로 마칠 수 있었던 거, 여기에 전 좀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7월장은 강세장이 우세했다고 하거든요. 기대를 해보면서 막장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상승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멘토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김도영 멘토, 김용준 멘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이 시간에 뵙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자, 김용준 멘토님. 네. 멘토들도 사실 거짓말 할 것 같거든요. 네.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조만간 기다리면 올라온다. 거짓말이었군요. 좋습니다. 김대영 멘토님. 네. 거짓말 안 하게 생기셨는데요. 그래도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럼요. 저는 딱 생긴 것만 봐도 거짓말에 거자도 모를 것 같은데요. 사실 거짓이었고요. 정말 거짓말 많이 하게 생기셨어요. 잠시 뒤에 드리겠습니다. 어?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는 오시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거 아닐까요? 네, 5분 뒤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거짓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공개 안 되고 막. 네. 예, 좋습니다. 작가님 미안해요. 오늘도 원고 빨리 준다고 그래놓고 늦게 드려서. 그러니까요. 작가님들이 되게 미워하시더라고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김도영 멘토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구직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 1위. 제가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연락 안 하잖아요. 예. 굉장히 싫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왜 또 이런 말을 했냐면 14월을 연속 계속 팔았던 외국인들이 최근 이틀간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거짓말 아니었을까? 배신 아닐까? 또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걸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장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반등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자, 오늘 장 점검 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동반 상승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동반 상승? 그렇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적인 상승인데 오늘은 이제 어제 전 종목들이 올라온 거와 좀 상대적으로 다르게 오늘은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줬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올라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쪽이 선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차 그동안 낙폭과대 쪽의 섹터들로 봤었던 이제 화학주들 이런 쪽이 일부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는 그래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좀 분위기가 좀 편했는데, 오늘은 일부 이탈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제하고는 조금 좀 분위기는 달랐죠. 그런데 이제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은 어쨌든 기관성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아니면 좀 어떤 시장의 덩어리가 좀 있는 이런 쪽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위주의 포트 편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까지도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올 수 있었지만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전체 상승에 동조되지는 않은, 약간은 좀 이탈되는 이런 느낌들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예, 분명 소외받고 슬펐던 개인 투자자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어제 방송 보니까 김도영 멘토께서 공갈빵 같은 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석연찮았던 거잖아요, 어제 장은. 네, 그렇죠. 오늘 장은 어땠어요? 수급이랑 같이 좀 봐주세요.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생 시장의 트레이딩 관점을 갖기 위해서 페이크를 한번 썼었고요.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요, 네, 방중 효과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수 견인 쪽으로의 묶어갔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거의 급락 여파 이후에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개인을 죽이러 온 장이다
그러면 같이 죽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견디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역시 견딘 분들한테는 어제 강한 상승세, 대략적으로 12% 이상의 급반등 종목군들이 나왔습니다. 그 종목들이 오늘 하루는 외국인들의 관망세 일관 속에 좀 쉬어가는 과정이 좀 있었었고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 오늘은 이제 공갈빵이 아니라 진짜로 안고가 좀 들어갔던 빵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파생시장 쪽의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면요. 오후장에도 분명하게 나타났었던 부분인데요. 프로그램 부분 쪽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준비한 화면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프로그램 쪽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보시면 프로그램 추이를 살펴봤을 때 베이시스 상태를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베이시스 자체가 시장 마감 현재에서 백워데이션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최대폭까지 올라갔던 게 1.3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1.38 부분에 대해서 컨텐커 상황을 막판 부분에 백워데이션 상태로 말았다는 것은 결국은 유가증권 시장의 현물을 위쪽으로 올려주고 선물 시장 쪽에서 매도 압박 부분을 출회를 시키면서 백워데이션 등의 괴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포지션이 바뀌어가면서 우상향 쪽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이번에 오늘장 마감 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희망의 씨앗을 하나를 더 저는 불씨를 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으로 돌아섰다는 게 선물에서 현물을 뺀 게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건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의 상태를 봤을 때 파생시장이에요. 네. 프로그램 자체가 텅텅 바스켓 자체가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비어 있었는데요. 발목을 많이 잡았던 건 비차익 쪽 프로그램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지수 자체가 강한 상승세 부분에서 급락 부분이 연출되고 있을 때요. 베이시스 프로그램발 베이시스 상태는 계속해서 강세 컨텐커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백워데이션 상태로 좀 내려와야지만 시장이 안정적으로 비차익 매수로 유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이 유발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장세로 지금 교체 패러다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장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주를 어떤 이슈들이 움직였는지 그거부터 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월요일부터 휘청했었죠. 1822선에서 마감이 됐던 코스피가 월요일날 1% 넘게 빠지면서 1800선이 무너졌었고요. 코스닥 역시 2% 넘게 급락하면서 520선을 넘겨줬던 흐름이 장 초반에 나왔었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고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반등을 크게 줘서 기분은 좋은데 자, 이번 주에 악재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김용준 대표님. 네. 예,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악재 있었어요? 일단 이제 뭐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하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미국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발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G2국가. 그러니까 미국발 악재는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결국 이제 버냉키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어쩌면 유동성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축소 시점을 결정할 수도 있지 모르겠다. 그 시점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버냉키답지 않은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게 이 사람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데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날짜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대고 그래서 이제 좀 빠지면서 조금 뭔가 불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중국 쪽에서도 또 문제가 터진 거죠.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콜 금리, 그러니까 리버 금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15금리, 그러니까 상하이 은행 간의 결제 거래 조건에서 나타나는 하루짜리 금리인데 이게 이제 거의 13%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엄청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마치 중국발 어떤 금융위기 가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 쪽이 이제 단기적으로 거의 한 10%씩 이제 폭락을 해버리는 거죠. 이틀 동안 5%씩 빠졌으니까 거의 10% 정도 빠지니까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로 지금 들어가 버렸던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이제 충격을 좀 받았던 거죠. 오히려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문제 나왔을 때는 빠질 건가 말 건가 좀 빠지는 폭이 좀 어느 정도 눈에 좀 보였었는데 갑자기 중국 쪽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급속도로 지금 지수의 낙폭이 좀 하락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 다 요동을 쳤었습니다. 미국 금리,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고, 그리고 환율 시장이 1160으로 가면서 1200을 바로 앞까지 바라다봤고, 그리고 국내 채권 시장 상태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렸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 방향이 너무 투기적인 거고,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너무 각본에 짜여져 있는 행동들을 좀 했다는 거죠. 뭐냐면 정확하게 그 시점에 그 얘기가 딱딱 나오면서
바로 밀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포 구간까지 들어갔던 게 결국 이탈리아 문제까지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결국 이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공격이 됐었으면 뭐 지수는 정말 우리가 하루만 더 빠졌으면 아마 못 버틸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대부분들. 근데 그나마 이제 거기서 잡아주면서 돌려갖고 오늘까지 오니까 조금 이제 숨통을 좀 튼 거죠. 숨통을 텄는데 아직까지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꾸 이제 중국에서 얘기 나오는 그림자 금융이니, 뭐 버냉키가 정말 그 자금을 회수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이 결국 미국 채권시장 금리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도 그 채권시장 금리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하이 쪽에서 15금리가 5%대로 다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주간에 결국은 돌아갔던 얘기는 왔다 간 거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힘든 한 주가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영준 멘토께서는 지금이 기회는 맞는데 심리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개인들이 과연 이런 투매에 동참을 해서 같이 좀 죽었었는지 아니면 잘 버텨서 이제는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김대영 멘토님. 네. 김용준 멘토님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버냉키의 속임수 같았다. 네. 개인들이 투매에 동참을 했는데 잘 버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에 피눈물을 흘린 개인 투자자는 너무나 많았다. 예. 정말. 저도 울었어요. 네. 예. 정말 화가 날 정도인데요. 범베냉키의 이제 발언 자체가 직접 발언이었다라는 부분, 김영준 멘토와 같은 동의를 좀 합니다. 근데 저는 이쪽의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바로 오바마 정부와의 지금 마지막 기싸움이지 않을까. 이제 그동안 상당히 임기를 오래 했었거든요. 교체 서리 부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강수를 좀 둔 것 같은데요. 분명 조기 종료는 속임수였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의 경쟁 성장률, 드디어 가장 중요했었던 1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오바마랑 기싸움했다 하셨잖아요. 네네. 왜 기싸움을 하는 겁니까? 현재 되는데. 오바마 정권에서 현재 범베냉키의 자리 자체를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우호적인 자리로 교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정치적인 시각으로 지금 색깔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범베냉키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임기를 유지를 시켜주었고, 그리고 지속되는 부분에 Q1, Q2, Q3, Q3까지 진행을 하는 가운데 진행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의 경제 부양책 부분에 대한 색깔론 자체는 긍정으로 못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 자체에서는 이제는 뭔가 강수를 좀 내야 될 시점입니다. 현재 다시 한번 중국 쪽 부분에 대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한 강수로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올라오면 대기업이 일단 못 가게끔 막는 조건처럼 현재 기준에서 본다라면 지금 오바마 정권 같은 경우는 좀 더 강대국을 만들기 위한 시장의 권력을 좀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베냉키를 지금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계속 이제 얘기 들어볼게요. 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1분기 GDP 성장률만 봐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상치 하회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급반등을 연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 다우존스의 위치를 보면 일단 지수상에 14,500포인트 하락에 대한 하방경직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경쟁을 시켜놓고 우상향을 좀 만들어주는데 이거는요.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체적으로도 먼저 상향 쪽으로 기대가면 조정폭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서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나서 자기네들은 조정의 위험성을 회피해 갔어요. 예. 하지만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가 쪽에서 보면 그 패러다임 자체에서 동반 악재를 받으면 해석을 의연하게 해석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래됐다라는 거죠. 이건 6월 동시 만기 이후에 7월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두는 시점에서 이미 외국인들의 하방 부추 포지션들의 수익 극대화 전략들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유 없는 핑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분기와 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적인 플레이를 봤을 때 이 마지막 효과 부분에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코스닥의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도 지수 관련 쪽으로 우상향을 시켰던 종목군들에 대한 교체 타이밍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자금 집행은 하지 않았었지만 투신이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은 장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주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반드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는 거겠죠. 네. 왜 웃으시나요?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신문 보니까 연기금이 1조 정도 주식시장에 더 투입한다던데 그거 긍정적인가요?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기관 쪽에서 자금이 가장 많으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한다면 아이러브 연기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돌고 있었던 건 3천억에서 1조 규모 정도를 이제 7월부터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반기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요. 예. 뭐라고 하고 싶은데요.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제대로 좀 집행을 안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7월 달에 좀 긍정의 시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이제 신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시간 벌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앞에서 뱅가드 물량 자체의 압박 카드에 이제 모두가 오픈된 여론이었다라면 그 속에서 블랙목을 포함해서 이제 4조 원 규모의 순매수가 있었어요. 네. 그 교체 부분에 대한 시간 벌기를 가져왔고 이제 그 속에서 웬만한 종목군들의 매도 압박이 진정되니까 파생 쪽의 포지션을 이제 정리하는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지난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수요일장 오후와 목요일 오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이제 제가 샘플러스를 통해서 라이브에서 언급을 좀 드렸고요. 목요일날 막장 토크에서 분명히 목요일날 변곡이 들어온다. 우상향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틀린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주 초반에 강한 상승세, 주 후반에 조금 약세가 가능하신데 디커플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막장 토크를 봤던 우리 외국인들이 시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목요일에 변곡은 변곡이었는데 시장의 예상은 뭐 하락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승으로 갔습니다. 상승으로 간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기분 좋게 다음 이슈 좀 살펴볼게요. 예, 이번 주 증시를 흔들었던 이슈들을 보고 있는데요. 자, 6월로 오늘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월말, 분기말, 반기말 등 결산 시즌으로 바빴을 국내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오늘장 코스피 코스닥이 1% 이상 올랐는데 글쎄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멘토들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6월이 끝났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이제 7월이 시작이 될 텐데, 상반기 정리 좀 해볼까요? 예. 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안 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올라오고 오늘 올라온 것들이 연속 승상에서 본다면 분명히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었고요. 오늘 금요일이었는데 사실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얘기는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그게 예. 윈도우 드레싱 효과일까요? 일단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번 장에서 참 위험했던 거에서 그래도 6월 말 결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낙폭을 최소한 빨리 돌려놓을 수 있었던 어떤 방향들을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월요일 장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월요일 장에는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월요일 장에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인위적인 종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단 차익 매물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정도의 상황은 우려할 아니고. 만한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분명한 거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맞물렸던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6월 말 결산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 지수의 반등폭은 그래도 좀 컸던 것들. 그리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6%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웃으면서 누구랑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1년 오를 거 다 올라왔다고. 이제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갑자기 막 불안한데? 예. 개별 잡주된 줄 알았어요. 네, 어제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 올랐고, 어제 삼성전자 올랐고, 오늘 셀트리온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셀트리온 삼성전자 다 잡주인가요? 일단은 뭐 이제 어쨌든 한 1년 정도의 어떤 분들을 다 올려놨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가 6% 올린 거를 지지하는 게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지지가 된 거죠?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관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동차 쪽에서 이제 방어가 들어와 주니까 지수가 올라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에서는 이제 분명히 긍정적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떤 그 시가총액 상향 종목들이 지수를 잡아줬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지수를 못 잡아줬으면 개별적인 종목도 올라와봐야 안 먹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지수를 잡아주면서 다른 쪽들이 따라와줬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긍정적인 신호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희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분명히 외국인들 쪽에서 수급 개선이 지금 나타나는 어떤 초기 국면이라고 일단 보이긴 합니다. 예. 뭐냐면 이제 그 사실은 그 뱅가드 물량 관련한 선물 파생과에 연결된 어떤 음모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요. 홍준 멘토님, 벤가즈 펀드 물량이 이제 7월 초에 정리가 될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 바닥은 확인한 겁니까? 아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삼성전자는 120만원에서 140만원 박스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은 좀 심하지만 절대로 최고점을 못 뚫는다에 저 배팅하고 싶어요. 150만 원 못 넘긴다. 그러니까 최고점 못 넘긴다. 예.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박스권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거꾸로 보면 이제 조금 남은 거죠, 이제 공간은. 그럼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수급 개선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국인들 요즘 매매하는 패턴들을 보니까 예전에는 한번 사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몇 달씩 사왔거든요. 요즘은 얘들이 사면 한 달 반씩 사다 한 달 반씩 뒤집어 놓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매들이 좀 빠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그 매수 기반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그 연기금이 집행하는 자금이 주식시장이 9조 원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다면은 수급 기반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하락해서 우리나라가 또 국민들이 애국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펀드 가입을 요즘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펀드 자금들도 많이 들어오고. 아, 근데 지금 정말 펀드 들어가는 건 어때요? 갑자기 궁금한데, 말더니. 펀드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펀드를 인덱스로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대형주 펀드들이 이제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펀드 가입으로. 예. 이제 세 가지 쪽으로 들어오는데 인덱스 펀드 쪽하고 대형주 펀드 쪽하고 배당주 펀드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형주 펀드 쪽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 비중을 여기서 높인다. 그거는 별로 좋은 펀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펀드들이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고 오히려 간다면은 거꾸로 뭐 배당주 펀드 쪽에서 그런 쪽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그 투신들의 자금 여력이 좀 생기고 있고 연기금들도 자금을 추가적으로 집행할 것 같고 외국인들도 자금 여력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수급에서 메이저 3대 주축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수급은 많이 개선될 거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일시적인 차익 매물에 대한 어떤 그 짧은 어떤 그 견해들은 좀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후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면서 안정화시키는 작업들이 향후 장을 지배할 거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초반에 우리 김용준 멘토께서 다소 긴장을 하셨었는데 이제 좀 안정을 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멘토님. 네. 삼성전자는 안 가는데 시장은 올라갈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네. 대안주가 뭡니까? 분명히 자신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 자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그러면 제 전략 시황관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바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와 그리고 완성차를 같이 묶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지난주 막장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는 이미 시동을 켜고 부르릉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추세는 꾸준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한 화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급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 자체가 21%에서 지금 현재 17.98%까지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시가총액 상위권에 붙어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 4.5%대, 그리고 모비스가 다시 2.41%대, 그리고 마지막 5위권에 들어와 있는 기아차의 비중을 더해보면요. 대략적으로 10%에서 11%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자동차 쪽의 지수 방어 쪽과 지수 슈팅 부분에 대한 대안 섹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밀리고 그리고 현대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커플링 현상 부분에서 키높이와 이격좁히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단 여기서 이제 체크해볼 필요는요. 여러분들께서 과연 그러면 자동차 달리는 말을 못 사갖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 싶은데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져갈 거를 우리가 볼 거는 이거겠죠. 아무래도 포스코 부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포스코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험 섹터가 대안 섹터 쪽으로 걸렸던 이유도 삼성생명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반도체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됐다라는 것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상위권에 있다라는 거겠죠. 자, 결론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동반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으로의 집중력 매매 트레이딩을 가져가신다라면 공격적인 양봉은 자제를 하시고 음봉 쪽에 분할 매수를 가져가신다라면 분명하게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순밀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네. 무슨 얘기예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겠죠. 예. 뱅가드 물량 자체적으로 이제 구조에 임박했던 부분의 매도 압박 부분이 진정되는 속에서 이제 블랙록 부분과 함께 블랙록 자체적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 세계 최대 운용 펀드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정관 변경에 따른 지표지수의 변경 때문에 발생이 됐지만 블랙록 자체가 이 뱅가드 물량이 나오는 걸 알면서도 매수를 들어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자금 이탈은 아니다라는 성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 상반기를 한번 수급적인 측면으로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누적 선매 쪽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장이 이렇게 가지 못했던 부분이 유가증권 시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부터 오늘 종가 부분입니다. 그건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무려 10조 규모의 매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계가 정말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를 매도하는 가운데서 꼴랑 8조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지수 쪽에 방어는 했었지만 공격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지 못했다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을 마지막 또다시 한번 수급적인 측면에 정리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력이 들어온 게 벌써 9조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9조 6천억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대비해서 지금 9천억대죠. 9천억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에 대비해서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가 거의 10배수 정도의 압박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 쪽으로 집중력이 들어왔다는 것은 빠져나갈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소형주 쪽의 랠리는 아직까지 수급의 특징에서 살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앞에서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도 기관계 쪽에서의 중소형주의 집중력 자체가 아직까지 순매수가 강하게 기조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아쉬운 게 바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 압박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사서 들어와야 될 시점에 코스닥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이 부분을 본다라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랠리의 승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코스닥 시장의 지수가 급락이 나와서도 매수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자가 발생이 되었고요. 개인 투자자는 정작 가야서 웃어야 될 코스닥 시장에도 웃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루한 장세 속에서 코스닥의 랠리도 동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는 상당히 개인 투자자가 어려운 장세를 거쳐갔던 부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하반기에는 같이 웃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신용융자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얼마나 좀 힘들까요? 코스닥 자체적으로 이제 지난 수요일날 김용주 멘토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약 목요일날 시장이 한 번 더 파동으로 급락을 만들었으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은 10분 중에 8, 9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장세가 연출될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신용담보비율 자체가 140% 이하가 들어가면서 거의 담보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음날 이제 투매를 또다시 한번 부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진정이 됐던 기미에서 지금 현재 최근의 신용비율 자체의 감소는 한 4%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위험 수위를 벗어나는 정도이긴 하지만 이제는 손이 좀 못 나가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신용으로 자신의 계좌를 불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 있다면요. 아직까지 좀 진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안전한 종목으로 신용장부 자체를 올려가면서 매수 수익 구조를 코스닥 쪽에서 승부수를 띄우시는 시점이 온다라면 제가 또다시 막장 토크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계좌가 많이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최근 이틀간 많이 올라서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 폭이 줄었다면 이분들 투매 동참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잘 버티셨습니다. 잘 견디셨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릭 시즌2에서 MC로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 무릎은 5원짜리입니다. 한쪽 무릎이 5원이니까요. 양쪽 무릎이 10원입니다. 10원을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께 빌었습니다. 분명히 제발 제 전략을 믿고 기다려달라. 그러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투매에 일단 동참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구에 자신의 계좌가 마이너스 났던 것이 이제 약보합 부분이나 강법 부분에 플러스권으로 막 돌아서는 종목이 있으면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다시 대물림에서 재매수 관점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용준 멘토님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깔끔한데요. 좋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그러면 코스피 시장인지 코스닥 시장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전략 짜는 시간에 보겠고요. 이번 주 내내 이 이슈가 또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볼게요. 국내 증시 흥망성쇠 키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 국내 증시 이익 총액이 20%를 차지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7월 5일 금요일인데요.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될 텐데 그 이후로 시장의 방향이 다시 재편될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적 얘기 좀 해볼게요. 김용준 멘토님, 영업이익 전망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0조 7천에서 10조 2천 정도 줄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아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의 얘기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죠. 네. 성장을 더 할 거냐 못 할 거냐.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얼마가 나오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이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예.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논쟁이 지금 뭐가 되냐면 결국 그겁니다.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실적이. 근데 4분기부터 과연 이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럼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우리가 잘 오랫동안 되짚어놓고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라는 게 제일 처음에 가전업체로 시작한 거죠. 그랬다가 반도체로서 한번 최고의 피크를 맞았고요. 그게 이제 2000년도 IT 버블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네. 그러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3점 불패시 나죠. 삼성전자 사면 절대 안 다친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상당히 그 큰 돈을 움직이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서 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니요, 그 전에요. 그 전에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조선 철강주들 바닥에서 이제 10배, 20배씩 올라올 때 오히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에 대부분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서 이제 50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요번에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6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그게 뭐 때문에 올라왔냐?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죠. 핸드폰이죠. 그러면 핸드폰에 대한 성장성은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국계 보고서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쏟아붓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쟤네들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분석이 저는 맞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았는데 다만 걔네들이 먼저 매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천천히 팔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개인들이 매매하는 거하고 펀드가 움직이는 건 다르거든요. 개인들은 조금씩 팔 수 있지만 펀드들은 쏟아부어야지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걸려있는 걸 계속 판다고 해서 이게 청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펀드 하나 정도는 외국계 펀드 하나 정도는 빠져나갔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백색 가전으로 흥행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 정도의 어떤 그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현재 구조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예.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중저가 휴대폰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숫자 범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핸드폰 판매량입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한 10억만 대 정도 팔린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3억만 대 정도 한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 핸드폰이 12억만 대가 된다. 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숫자가 여지껏의 어떤 성장률을 봐서는 그렇고 전 세계 인구는 제한된 상태에서 그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숫자들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장성의 논란이고 성장성에 뭔가 다음 타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모든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모든 장치를 그러니까 OLED로 한다, AM OLED로 한다. 네. 그러면 터치를 하게 되면 밖에 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오면은 내가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폭발적인 시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당분간 주가가 위쪽으로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보이는 거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이미 최고점을 찍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하단과 상단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보통 경제 사이클상으로 화랑기에서는 기업 이익이 늘어나도 주가가 못 갑니다. 네. 그러다가 화랑기가 꺾이면서 실적이 조금만 꺾이면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현상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화랑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장이 확대되기는 어렵고 거기서 이제 실적에 약간의 변동치만 나오면 꺾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삼성전자를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로 너무 삼성전자를 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쪽의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레벨업 하려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김대웅 멘토님. 네.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영업이익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네. 그래도 사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도 뭐 오늘 지금 여기 있으면서 또 느낀 건데요. 네.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요. 앞에서 얘기를 다 하면 할 얘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용김 그때 얘기할 예. 줄 아는 전문가가 진정한 전문가라는 걸 아직 모르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전반적으로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요. 많이 동의를 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현재 이제 삼성전자에서 신성장 먹거리 쪽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적으로만 두 가지입니다. 네. 바이오 시밀 쪽으로 완성된 복제약 쪽의 진출업이겠고요. 또 지금 하나의 강화되고 시키는 것은 앞에서 김용준 멘토가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시장의 MS, 즉 마켓쉐어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기기의 성장성, 하드웨어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기계 성능 쪽인 부분은 추가 상승, 그러니까 새로운 성능을 만들어내는 한계점의 도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가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 강화를 시작한 겁니다. 게임 쪽도 생각했었고요. 앱 부분도 그리고 메신저 쪽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자체적인 OS도 지금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계점이 있죠. 바다 OS를 만들었다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국내는 출시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다른 신성장 먹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삼성전자는 좀 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김용준 멘토가 워낙 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다양한 시각으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뉴스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이만큼 팔았는데 절반이 삼성전자였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 삼성전자 팔았어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시장 자체에 위축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공포를 만들 수 있는 전제 조건, 그 다음에 하방 자체에 구축되어 있는 포지션을 좀 쉽게 청산, 파생 쪽에서 지수가 끌어내리기 위한 가장 편안한 방법은 시가총액 자체가 가장 독보적입니다. 20%로 생각을 해보세요. 5분의 1입니다. 삼성전자가 혼자서 올라가니까 급등을 가는 모습인 것처럼 전반적으로 5분의 1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목군들이 빠졌을 때, 삼성전자 빠졌을 때가 가장 쉽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은정 MC가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수급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지난 6월 18일부터 해서 6월 7일부터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삼성전자의 공격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쉽게 하락 부분을 요인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장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대비해서 보면 절반이 무조건 삼성전자로의 매수 유입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삼성전자를 완전히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말고 삼성전자가 다시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명분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던 김용준 멘토의 의견에 거의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전 항상 삼성전자의 지금의 위치를 애플 컴퓨터, 즉 애플사의 주가의 위치와 비교를 합니다. 현재 보시는 건 다우존스의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다우존스가 지난 9월 달에 거의 고점을 찍고 나서 알아서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대장이다.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 혼자 제일 잘나서 해외 증시에 올라갔는데요.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가 애플의 꼭지일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는 우상향으로 올라왔고요. 자, 애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바로 꼭지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똑같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다. 기존의 마켓슈어, 즉 시장 점유율 자체 파일을 커질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 출시가 어렵다는 얘기와 함께 바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동안에 가장 대장으로 달렸던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혼자 달렸던 모습과 똑같이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나홀로 이탈을 나왔다라면 삼성전자도 이 수술을 밟지 말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교체할 시가총액 상위권의 종목군들이 반경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애플과 같은 구조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애플에서 획기적인 상품 있잖아요. 예를 들면 $300 이하의 중저가 휴대폰을 내놓는다. 네. 그러면 어떤 패러다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시계 같은 것도 막 나온다는데. 네,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스마트워치라는 전쟁이 지금 싸움이 났습니다. 애플, 그 다음에 구글, 그리고 삼성전자 새 3파전으로 지금 싸움이 났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7월 말쯤에 우리나라 가격으로 이제 $150 정도로 스마트워치가 지금 하나가 출시가 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다시 실적을 가미시킬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갑니다. 처음에 와 이거구나 신기하다라고 구매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시 과거로 회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어려우시다면요.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기아자동차의 K5나 K9을 샀습니다. 신차를 샀는데 남들과 너무 똑같으니까 이제 튠업을 한다고 해서 휠 타이어도 바꾸고요. 뭐 외관도 바꾸고요. 되게 이쁘게 저만의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 2, 3년을 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질려요. 네, 질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다시
순정 상태인 출고된 상태로 차를 회귀시키거든요. 결국 지금 이 스마트 기기라는 것은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수많은 게임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속도가 빨라졌지만 다시 2G 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역할론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을 본다라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택한 것이 성능의 개선 사항 쪽으로 선택한 것보다는 OS의 안정화 그리고 자신들만의 자체 컨텐츠 쪽에 강화를 시키는 이유가 이 URL 부분, 그러니까 UI 쪽에 익숙해져 있는 기기에 이제 골수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시 미니멀한 본래 기능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가기 힘들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번 주에 국내 시장을 움직였던 베스트 워스트 업종 봐야겠죠? 살펴볼게요. 예, 이번 주 베스트 업종 3개씩을 꼽아 오셨는데 김용준 멘토님 자동차 부품, 김도영 멘토께서도 역시 있고요. 우리 김용준 멘토께서는 바이오 관련주랑 화재주를 꼽으셨고 화재주가 이거 불나는 그 화재 아니고요. 보험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도영 멘토님 증권주랑 철강주를 꼽으셨습니다. 예. 베스트 업종으로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자동차 부품이 나왔네요. 김도영 멘토님. 네. 예. 이유가? 자동차는 이제 귀에 기딱지가 들렸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 자체적으로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완벽했던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6개월 전인가에 2년 전부터 저는 자동차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냈던 시점으로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기아차 자체의 이제 파이 자체가 올라가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은 디자인의 승부와 감성의 승부를 띄워서 시장의 마켓쉐어 자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점유율을. 하지만 이것이요. 사람의 눈에 되게 미인이 되고 미남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좀 미남이 되고 싶은데 이 정도면 좀 괜찮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현대기아차가 K 시리즈와 그다음에 제너시스 시리즈를 가지고 해외 구매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이게 이제 성능의 문제가 생겼던 거죠. 엔진과 미션의 한계점이 도래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탈 나가는 부분이 됐는데요. 현재는 시가총액 부분에 따른 패러다임 속에서 지수견인 트로이카 종목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네. 자동차를 최선호주로 꼽았다는 건 앞으로도 좋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한 개만 말씀해 주세요. 네, 형만한 아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실 지난주 전략이었다면 당당하게 현대차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차 둘 다 왜 바뀌어요? 예, 51대 49로 봐야 되는 이유가요. 바로 이 부분인 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하반기에 신규 출시를 먼저 앞다퉈 하는 것은 기아차입니다. K5의 FL 버전, 페이스리프트 버전 쪽에서 또다시 디자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K3 부분에 대해서는 터보 차량이 이번에 또 출시가 됩니다. 그 부분을 보면요.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 색깔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일상에서 종목을 좀 많이 찾는 반면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 부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K3의 터보 차량, 하반기에 국내와 국외 완성차들 쪽에서 터보 차량에 대한 지금 신차 품질 싸움이 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이번 주에 기아차의 급반등을 연출했던 것은 이런 소비자의 기대감과 실적의 기대감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이 아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수 견인주 쪽으로 본다라면 시가총액이 좀 더 강한 현대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출시 기대감 페이스리프트를 얘기하시면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셨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기아차 좀 더 살려고 그랬는데 계좌에 잘못 걸어놔서 100만 원어치밖에 못 썼다고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김용준 멘토님. 네. 자동차 부품주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유는요?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고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주는 맞았다라는 거죠. 다음 주는 아닌가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기아차 좀 올라오면 팔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김용준 멘토라는 생각이 조금 다르신 거네요. 예, 저는 좀 다르고. 김도영 멘토님. 좀 다르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바닥에서의 역할은 뭐냐면, 바닥에서의 역할은 지수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때는 자동차나 IT가 동반 상승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지수가 단기적으로 한 차례 저항을 받을 때는 일단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최근에 가장 고민이 그겁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안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지수를 어디서 방어할 거냐. 그게 지금 저도 최대의 고민이에요. 김도영 멘토님은 자동차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안 하고 싶거든요. 어떤 종목 그럼 갖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거를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시장을 못 푸는 게 이제 그게 좀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뭐 말하는 지금 일부 논쟁들이 좀 있는 뭐 조선철강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고. 뭐 건설 쪽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선 쪽은 4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볼 수 있는데, 3분기에 공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조선은 4분기부터는 조선은 원래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요. 조선은 핵심이 지금 뭐냐면 뭐 그 선박이나 컨테이너선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해양 플랜트 쪽인데 해양 플랜트의 수주가 2분기까지 괜찮아요. 3분기에 좀 수주가 멈추고 줄어들거든요. 그러다가 4분기에 다시 그 수주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선주는 그 수주의 모멘텀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본다면 4분기가 조선주는 괜찮을 걸로 일단 보이고 3분기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서 사실 자동차의 공백을 좀 진짜 그 삼성전자의 공백을 누가 메꿔줄 거냐. 그 부분이 좀 사실 고민입니다. 네, 계속 찾아 나가실 거고 아마 네. 정답을 주실 겁니다. 다음 베스트 업종 좀 볼게요. 우리 김도영 멘토께서는 바이오 관련주 주셨고, 김용준 멘토께서는 증권주 바뀌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가 김용준 멘토시고요. 증권주가 김도영 멘토십니다. 증권주는 시장 모르니까 꼽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최원장 MC 뭐 이게 생방송입니다.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근데 막상- 제가 왜 그랬냐면요. 사실 소형 증권주 많이 안 갔어요. 네. 예, 대형주가 많이 갔나요? 그렇죠. 대형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가 이제 소형증권주는요, 저는 쳐다도 보지 말자. 예. 라고 얘기는 좀 솔직하게 당당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과연 언제 눌릴까 고민을 했던 증권주가 오늘 강한 급반등을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와 오늘 시장 때문에 갔다라고 마냥 얘기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현재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단기 급반등 자체를 지금 연출을 시켰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6.7% 올랐네요. 강한 상승세 쪽으로 지금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최저점에 비해서 한다라면 우리가 모두 다 뭐 당연히 여기서 수익 구조를 챙겨볼 수는 없었을 텐 것 같은데요. 현재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모르고 있는 패러다임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 증권주 쪽에 이제 미래에셋증권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금융투자인데요. 한국금융지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역시 급반등 자체가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0전 들어가서 100승을 했기 때문에 하는 증권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건 지수보다 먼저 선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에셋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급반등 자체의 바닥의 급락, 지수 따라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 모멘텀인데 지수 때문일까요? 굳이 지수 때문이라면 증권주를 같이 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 미래에셋증권이 강하게 올라갔던 시점을 한번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지수가 돌리기 전에 먼저 고점을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파동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레인지겠죠. 그러면 현재 중요한 변곡자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리고 강한 급반등을 연출했다는 것이 시장에서 우상향에 먼저 지수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에 한 번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하고 조정을 좀 쉬어갔다가 다시 연출을 할 때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튀어준다라면 시장과 같이 반등을 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 부분 속에서 한국금융지주도 같은 맥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변곡 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트로이카 쪽에서 방향 자체를 만들어지고 우상향 턴했다라는 게 긍정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랑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시점에서 사도 좋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급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양봉에 따라잡는 자는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조금은 어리석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시장에서요. 가시밭길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구간에서는요. 잠시 조금 한 발을 멀리 떠서 관망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 얘기즉슨 양봉에 따라잡을 위치가 아니라 현재의 시장은 음봉 쪽에서의 분할 매수 원칙, 하루에 매수를 다 하지 말고 3, 4거래를 나눠서 매수하는 전략이 현재가 하반기에서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바이오증권 지수의 지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김용준 멘토님 바이오주 꼽으셨는데 셀트리온 때문에 꼽으셨어요. 램시마? 유럽 시장에서 승인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오늘 이제 그 장 마치고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부사장 쪽에서요. 어떻게 됐어요?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램시마라는 게 이제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뉴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고요. 존슨앤존슨이 갖고 있는 레미케이드라는, 그 오리지널 약을,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하는 것이 이제 램시마인데, 일단 이게 이제, 발표로는 매출 한 1조 정도 나올 거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조 정도면 셀트리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 지금 매출 구조가 2, 3천억 정도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1조 정도 매출이 나오는 굉장하네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좀 제가 볼 때는 과장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유럽, 이제 승인이 지금 승인 난 것처럼 지금 발표를 했는데, 확실하게 아직 정식 공시가 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그러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올라온 거죠. 그동안 이제 많이 빠진 것들이 하나의 요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수방어적 성격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바이오들이 셀트리온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번 주에 방향이 그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베스트라는 것은 요번 주에 그런 작업들이 나와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베스트라고 본 거고,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 주에도 이어지고 그런다고 지금 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더 큰 게 이제 아마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 게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쪽으로 매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주관사는 JP 모건이다. 아마도 인수자금은 조단위가 될 거다. 그러면 글로벌 제약사가 들어오면 현재의 경영진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사실 셀트리온은 상당히 많이 주가가 좀 반영된 거고, 웬만큼은 이제 알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정도의 어떤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갖고 있는 원래 어떤 방향들이나 어떤 성장성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은 아닌데, 하여튼 요번 주에는, 셀트리온이 전체적인 바이오의 중심축을 잡아주면서, 낙폭했던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해줬고, 그럼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기대치를 주면서, 바이오 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상승시키면서 코스닥 종목들의 전체적인 지수를 좀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베스트라고 본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용준 멘토께서는 이번 주에 반짝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의 상승세가 다음 주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우리 김도영 멘토께서 꼽아오신 업종 종목들은 또한 향후에도 계속해서 나아질 만한 그런 업종들을 채택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김도영 멘토께서는 철강을 꼽으셨고 김용준 멘토께서는 화재주를 꼽으셨는데요. 철강주, 지난주에도 철강주는 좀 괜찮게 보신 것 같거든요. 네, 분명히 지난주 전략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철강과 화학에서 선택을 한다라면 저는 자신있게 철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번 주 주초반에 철강이 가야 될 자리도 않았고 시장 자체적으로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여러분들께 10%, 20%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주초반 부분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들은 바닥 따지기 부분들이 발생이 좀 됐었고요. 하지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주초반 내내 위험성을 도래시키고 있다가 시장이 급반등 나오니까 같이 좀 올라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시장의 포트폴리오 변경 쪽에서 시가총액 부분에 대한 다른 주도 섹터의 변경, 삼성전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업종들의 교체 타이밍이다라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차트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장이란 지루한 포스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금요일날 먼저 문매를 낳고 나서 시장 대비 바닥을 만들고 견고하게 지금 위쪽 부분에 횡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역발상입니다. 과연 포스코를 이번 상승장에서 목요일날과 금요일날 급반등 아주 세게 올려주었다라면 사람들에게 눈에 띄일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 대신에 현대제철을 보시면 다음 쪽으로 역시나 올라오긴 했지만 강하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현대제철만 보더라도 이번 주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면 월, 화, 수, 목, 금 양봉 자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포스코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월, 화, 수, 목, 금의 바닥 따지기가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두 종목입니다. 현대하이스쿨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하이스쿨은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철강 중에서 그나마 가죠. 바로 자동차하고 엮여있기 때문이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개별 종목의 현대 BNG스틸입니다. BNG스틸 자체도 실적 장세를 가지고 이미 급반등 이후에 패러다임 자체가 횡보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LG화학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놓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이 만약에 목요일과 금요일 날을 빼고 보겠습니다. 차트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땠나요? 목요일과 금요일을 빼니까요.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 과연 끼를 발휘할 수 있는가를 먼저 체크하는 부분은 이런 데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동욱 멘토님, 그러면 다음 주 철강주 괜찮을까요? 예, 다음 주 주초반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이제 바닥 따지기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고액자산과는 저액자산과 상관없이 긴 흐름을 가지고 보겠다라면 저는 철강을 한 땀 한 땀 자신의 예탁자산 대비해서 포스코나 현대해철 중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음봉에서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선호주는 그러니까 포스코. 예, 저는 지금 현재 대장은 포스코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적립하는 형식으로 종목을 고르고 싶다 하시면요. 김도영 멘토님 의견 따라서 포스코를 사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스트 봤으니까요. 이제 우리 워스트 봐야 되겠죠. 예, 워스트 업종 살펴볼게요. 예, 이번 주 워스트 업종으로 또 3개씩을 꼽으셨는데요. 김용준 멘토 통신주, 음식료 업종, 백화점 관련주 안 좋았다. 김도영 멘토님 화학주, 은행주,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있네요. 안 좋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워스트 업종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님이 통신, 김도영 멘토님께서 화학주. 통신주가 정말 꺾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통신주에 지금 대형 악재가 하나 있죠. LT 주파수. 네, 주파수 관련해갖고 아마 지금 규모 면에서는 거의 한 2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주파수 할당받는데. 그러면 일단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거를 갖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통신주에서 지금 마지막 긍정적인 신호는 딱 하나 있는 거죠. 통신주가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성장성이 없다는 거였고요. 근데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실적은 좋았는데 성장성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실적이 일부 가미돼서 통신주가 좀 분위기를 좋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수 방어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면 공식처럼 지수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통신주는 역으로 올라오는 현상들. 아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신주는 지수 빠지면 거꾸로 이제 선물 매도하듯이 그냥 거꾸로 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이번 장에서는 분명히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통신주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수 빠지면서 같이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지수 빠지면서 하락폭이 깊었고 분명히 흐름상으로는 꺾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파수 과다 경쟁에 따른 출혈이 만약에 예상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겠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부분들이 그동안 실적의 상당 부분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비용으로 지불되다 보니까 통신주에 대한 영향들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생각이 듭니다. 교훈 대표님, 예. 통신주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따라갔었던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상투에 지금 잡혀있는 네. 그분들 어떻게 지금 팔아야 됩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신주의 사이클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통신주의 사이클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한 번 사이클이 꺾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통신주를 바라보는 가장 큰 관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한계가 있다. 결국은 시장은 파일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회사끼리 나눠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 주 워스트 업종으로 김도영 멘토께서는 화학주 꼽으셨는데 역시 화학주는 계속 좀 안 좋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경제 성장 자체가 위축되어 있다는 건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실제 고도화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많이 따라오긴 했었지만 불순물 거의 제로로 만드는 부분에 쪽에서 만들어내기에는 중국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의 파이만 가져올 수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기초화학 쪽은 중국에 거의 다 따라왔다. 이런 관점인데요. 바로 화면에서 보면 수급에서 체크가 됩니다. 자, 3인방이죠. 쳐다도 보지 말자. 기관계 쪽에서만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들 매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롯데케미칼 보면요. 외국인들 매도, 기관계 매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호석유 역시 보면요. 기관계 매수, 외국인들 매도입니다. 자, 수급에서만 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스트 업종 보고 있는데요. 나쁜 거니까 조금 빨리빨리 좀 볼게요. 이번에 대결할 종목은 음식료와 은행입니다. 김용준 멘토님, 음식료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꺾이잖아요. 네. 얘네들도 팔아야 됩니까? 결국 이제 내수관료주 쪽에서의 그 지수 방어적 성격을 가졌던 종목들 예. 대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사실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만큼 따라가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대 포장됐던 것들이 결국 중국 관련 부분을 너무 부각시켰던 거죠. 근데 오늘 오리온 같은 거 보니까 오늘 지수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영락없이 이제 하락폭을 깊이 보이는 부분을 봐서는 추세 이탈이라고 일단 판단되고요. 관련 종목들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원고 보내면서 딱 한마디 있죠. 음식료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래도 하나 있다. 물고기. 물고기? 예. 뭐가 있을까요? 뭐 사조 참치 뭐 이런 예. 것들요. 그거 왜 그런가요? 중국 쪽에서 참치 맛을 알기 시작했답니다. 네, 저도 그 뉴스 들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먹으면 급증한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끝나고 어떻게 참치. 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콜. 알겠습니다. 사조 대린 같은 거 그럼 사보면 좋아요? 어때요? 사조 그런 거는 이제 좋은데 아직까지 거래량도 없고 약간은 이제 시장에서 좀 저쪽 뒤쪽으로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메이저들이 좀 건드려 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보고 이제 째려보고 있는 거죠. 예. 상황들을. 언젠가는 물고기 관련주 추천하는 날도 있을까요? 그렇겠죠. 저도 원래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이제 물고기 관련주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부터 좀 좋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물고기 관련주 추천하시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일단은 음식료 업종은 좀 꺾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은행주 김대웅 멘토님, 네. 아까 증권주는 좋았는데 은행주는 아니에요. 네, 금융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은행, 증권, 보험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증권 자체는 시장의 방향성을 먼저 선반영하면서 키를 가질 수 있다. 돌격 앞으로를 가져갈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었다라면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인 부분에 똑같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은행 섹터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4대 은행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부분 쪽에서의 하나금융까지 4대 은행에 대한 메이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언급을 좀 드리는 거겠고요. 그것은 이제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과중,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예대 마진율 부분의 축소 부분, 이 부분을 살펴본다라면 현재 은행업종의 4대 금융차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 만약 그 부분에 대안 쪽으로 금융 섹터를 집어넣으실 때 은행 섹터를 꼭 넣어야 된다. 목에 칼이라도 넣어야 된다라고 하신다라면 DGB 금융지주나 BS 금융지주를 집어넣으신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워스트 업종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께서는 백화점 관련주 유통주 보신 거고, 김대웅 멘토께서는 전기전자 거 보셨는데, 일단 김용준 멘토님 의견부터 볼게요. 백화점주. 저는 이제 워스트를 대부분 뽑은 게 이제 거의 다 내수 쪽입니다. 거의 그러네요. 다 내수 예. 쪽이고, 이제, 좀 시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큰 맥락에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수 빠지면 통신주 살려고 그러고요. 음식료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데, 사실 백화점도 실적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아니, 세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매출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건 결국 주가가 못 간다는 얘기겠죠. 예. 예. 김용준 멘토님 의견 들었고요. 김대웅 멘토님, 삼성전자에 있는 전기전자주? 네, 맞습니다. 워스트 업종 맞나요? 삼성전자니까요. 아.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 아니었더라면, 만약 전기전자 섹터에서 대장이 1등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워스트로 전기전자를 뽑지 않았을 겁니다. 삼성전자 들어갔기 때문에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SK하이닉스랑 LG전자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궁금한데.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의 대안 쪽으로 모든 개인 투자는 상당히 역발상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 트레이딩을 갖고 계시는데요. 하반기 자체의 실적 가시권 부담에 또다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쪽에서 스마트폰 쪽에서는 3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의 가격적인 매력 위치는 아니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면서 D램 가격의 안정권, 그 다음에 DXI 지표 자체에서도 우상향 쪽을 열어두고 있는 시점으로 본다라면 분명하게 패러다임 쪽의 우상향을 지도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나 양봉은 금물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어떤 업종들을 또 워스트로 꼽으셨는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잠깐 짬을 내서요. 가상계좌로 운영되는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이 끝났으니까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정대 멘토 포트부터 보겠습니다. 3천만 원 포트폴리오 확인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삼성 SDI랑 SL 시초가에 5%씩 추가로 매수하셨습니다. 평균 단가 좀 볼게요. 삼성 SDI가 136,500원, SL이 16,598원이 됐습니다. 자, 최명성 멘토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게요. 셀트리온 오늘
7%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현재 7거래 연속 상승 내리고 벌써 수익률이 12%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한 신팩, 오늘 종가에 편입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정재훈 멘토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어제 소개가 됐던 서원 인텍 전문가가 제시하신 13,3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잉크테크 3,300원 신규 편입됐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5천만원 포트폴리오 공개할 텐데요. 김영근 멘토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기아차 오늘 강보합 마감이 됐죠. 4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인데 역시 기아차가 9.5% 수익을 내면서 가장 수익 많이 내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나무노 멘토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데 두 가지 종목 지금 있으시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오르면 2배 수익 내는 거죠. 6% 수익 중입니다. 양순모 멘토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한진해운이요. 역발상 투자한 그 종목이잖아요. 오늘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재진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SK하이닉스랑 성우하이텍도 지금 플러스 수익률 내고 있네요. 예, 1억 원 포트폴리오 살펴볼게요. 이호열 멘토 포트폴리오 기아차 한 종목 있는데요. 0.4% 수익권 내 있습니다. 오늘 61,800원에 신규 편입되셨어요. 예, 김용준 멘토님 포트폴리오에 아무 종목도 없습니다. 예, 어떤 종목 사실지 물고기 관련주 기대해볼게요. 신창한 멘토 포트폴리오도 신창한 멘토 목이네요. 삼성전자 하나 있죠? 3.6% 수익 중입니다. 자산 총액이요. 지금 플러스로 누르셨죠? 28만 3천원 수익 보고 계십니다. 포트폴리오 자산 순위 정리했는데요. 3천만원 포트폴리오 1위는 예, 정대희 멘토님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 모두 잦은 종목 교체로 지금 시장 대응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3천만 원을 채우신 분은 아직은 없어요. 기대해볼게요. 예, 5천만 원 포트폴리오 순위 공개합니다. 1등 예, 이분이십니다. 김영근 멘토님은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수익 중인데 12만 7천 원을 벌고 계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1억 원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겠습니다. 신창한 멘토님 삼성전자 열심히 매매하시면서 예, 수익권 내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어떤 업종들이 내려갈지 얘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현대선물 김재준 연구원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가 또 상승이었으면 좋겠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예, 아쉽지만 뉴욕 증시 오늘은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개장 전에 블랙베리의 1분기 실적이 예상과 달리 저조하게 나오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 무려 20%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며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지난 3일간의 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까지 나오며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전일에 이어 금일도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양적 완화 관련 발언 등의 증시 방향성이 보일 듯합니다. 먼저 제레미 스테인 연준 이사는 장 개장 전 가정이긴 하지만 9월경에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투심을 위축시키는 모습입니다. 개장 전 발표된 시카고 PMI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였지만 이 시간대 소비자 신뢰는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오며 이를 상쇄시켰고요. 현재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투심이 많이 위축된 모습이며 현재 다우 증시 마이너스 0.7% 이상의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예. 유럽 쪽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유럽도 하락일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하락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네, 유럽도 지금 현재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급등 마감과 함께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 매수세가 유입되며 초반에는 강보합으로 출발한 모습이었지만 이 역시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에 압박받으며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독일의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8% 증가하고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2분기 독일의 GDP 성장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심을 회복시키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유로존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지수는 끝내 압박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연준 이사의 발언에 하락폭 키워가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 1% 내외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예, 금일은 아시아 증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인민은행 총재의 합리적 금리 정책 지지 발언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외국인 역시 오늘도 매수세를 보이면서 IT와 자동차 등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야간 코스피장은 아쉽게도 양적 완화 우려감이 다시 불거지며 압박받는 모습입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야간 코스피 역시 하락폭 확대하며 현재 0.7%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늦은 밤 감사드립니다. 현대선물의 김재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다음 주 증시 전망 전략 짜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용주 멘토님, 네. 다음 주에 뭘 체크해야 되죠? 일단 이제 요번 주에 그 급락을 하고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번에 그러니까 반등폭을 유지해주는 적당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요번에 상승폭에서 크게 이탈되는 어떤 조정폭이 나온다면 이거는 시장은 또 한 번 혼란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지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요번 상승폭 대비로 봤을 때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1840 정도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500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봉상의 지지선으로 판단되는 507포인트 정도가 일단 지지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저녁에 끝나는 거죠. 유럽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북 결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의미는 없는데 워낙 앞에서 큰 이슈가 지나갔기 때문에요. 뭐 유럽 정상회담 쪽에서 뭐 긍정적인 요소가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것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체크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하고 네. 중국 PMI 지수 이게 이제 그 경제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는 게 확인이 좀 돼야 될 거고 특히나 저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관련 쪽이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짧은 충격이 나올 수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둘 다 제조업 지표인데 미국과 중국에서 발표될 제조업 지수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하셨고요. 김도영 멘토님은요. 다음 주에 뭐 봐야 됩니까? 네, 다음 주에 앞에서 봐야 될 해외적인 이슈 부분은 우리 김용준 멘토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겠고요. 네. 제가 보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반기 트레싱 효과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결국 이제 기관성의 매도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추례가 되면 진정 나올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일 거겠고요. 기관 수급이요. 네네, 예. 그렇죠. 기관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 이제 일명연한데 멍멍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겠고요. 기관 파는 거 그럼 사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요,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으로 가지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경제 지표도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 반등에 따른 다시 되돌림 눌림에 따른 하방 경직성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 전략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선호주가 또다시 매수 성공을 하는 것고 변곡점이 목요일날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는 어찌되었건 간에 다음 주는 전략을 좀 세워주기 앞서서 이번에도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신다라면 분명히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어떤 이슈가 있는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움직일지를 살펴봐야겠죠? 예, 다음 주에 베스트 업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그리고 또 우리 김도영 멘토님께서 어떤 업종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을지 지금 확인해 볼게요. 예, 김용준 멘토님, AM OLED 장비업체 역시 전문가시죠? 그쪽으로 보셨고요. 김도영 멘토님, 자동차네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AM OLED 장비업체는 뭐 강의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다음 주도 반짝할까요? 다음 주도 반짝이 아니라 이제 올해 살아나는 몇 가지 업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AM OLED 관련 장비 업체들일 겁니다. 네. 아마도 올해 코스닥 시장에 랠리를 처음에 발동을 걸었던 게 AM OLED 쪽이고요. 이제 그 충분한 기간 조정을 마치고서 이제 새롭게 또 한 번 올라오는데 근거는 뭐냐면 지금 AM OLED의 최고의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삼성의 6라인입니다. 네. 삼성의 A6라인 설치인데 결국 이게 이제 그 하반기에 가동이 들어간다. 그리고 3분기 정도에는 아마 장비 발주가 나올 거다. 아마도 뭐 여지껏 지금 잔잔하게 그 A2 라인의 그 확장 국면에 나타났던 장비 발주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가 안 될 거고 A3 라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에서 6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65인치짜리를 2장 정도. 근데 여기다가 또 오늘 그 불을 당긴 게 또 하나 있죠. OLED TV를 곧 출시하겠다. 삼성에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결국 AM OLED의 성장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살짝 눌림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그 하방을 좀 잡으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제법 움직임이 괜찮을 걸로 판단됩니다. AM OLED 장비 업체는 그럼 포트에 꼭 하나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탑픽 종목 하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 아까 보니까 포트폴리오 넣으신 분 중에서 김영근 멘토님이 ICD 넣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예. ICD 여러분들 지금 종목 하나 나왔습니다. 잘 메모해 두시고요. ICD의 프로십니다. 네. 김도영 멘토님, 네. 프로 자동차.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이제 2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에서 일단, 저희 와글와글 댓글에서도 좀 안 좋은 발언들도 많이 나오셨던데, 네. 분명히 전략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분을 생각해 보면요. 자, 자동차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 주 정도는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대형주 쪽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못 먹어도 고인 원화 약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출 기업 쪽으로의 환율 부분에 긍정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가총액 지수 대비의 대략 비중 자체가 10%의 지배력이 강화되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신차 출시 본격 드라이브 부분에 대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갖고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 자체적으로 이번 주에 좀 위축됐던 강하게 공포가 있었던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와 그리고 다음 주 정도의 반락 부분에서 때 음봉에서는 자동차주가 최선호주 쪽으로 해서 눌린 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업종 들었고요. 이제 종목 봐야겠죠. 업종 얘기한 거는 이제 들고 계신 분들 좀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종목 얘기할 때는 매수할 만한 종목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김용준 멘토님, 네. 어떤 종목이에요? 일단 종목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종목인데, 코스모 화학이라는 겁니다. 화학주입니까? 화학주가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코스모 화학은 이제 GS 반개 계열 쪽이고요. 그 코스모 그룹이라는 별도의 그룹이 형성된 상태에서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라는 어떤 2차 전지 양극 물질의 라인업을 좀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최근에 지금 나왔던 게 이제 코스모 화학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코스모 그룹 중에서 그래도 돈 버는 회사는 코스모 화학밖에 없었는데 이 회사들이 너무 관계회사에 지급 보증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 구조들이 좀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서초동에 있는 빌딩을 고려아연에 한 390억 정도의 매각을 하면서 지급 보증 관련한 어떤 그 부채 관련 부분들에 일단 한 단락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 2분기에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쪽이 지금 현재 그 주력은 이산화티타늄입니다. 이산화티타늄이 전체 매출의 이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이쪽의 가격 인상이 어차피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 개선은 급속도로 나타나는 거에다가, 결국 이제 그 하반기를 겨냥해서 이제 황산 코발트 쪽의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준비를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바닥 한 6,500원부터 급격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차트가 6월 중순쯤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게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눌려있던 것들이 눌러놓은 거에 자연스럽게 튕겨져 올라가는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걸 끌어올렸던 대부분은 지금 기관들이 이제 한 7,000원부터 한 9,000원까지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요번 폭락장에서도 얘는 그래도 위아래 흔들림은 많았지만 견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갑자기 이제 외국인 쪽에서 갑자기 들어오면서 지수를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과정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 전략까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시고 싶은 분은 현 가격에 사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워낙 리스크를 많이 가뒀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격대 기준으로는 9,000원 정도가 지지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올라온다면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코스모 화학 다음 쪽 관심 종목으로 지금 김용준 멘토께서 주신 거고요. 김용준 멘토님 어떤 종목이에요? 김도영 멘토 죄송합니다. 일요일 비슷한가요? 네, 다음 주부터 안 나가겠습니다. 네. 시간장이 시대면인데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코덱스 레버지로 지수 연관성에 대해서 승부수를 띄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제 타픽 선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난방공사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지금 현재 원전 가동 중단 부분에 대해 소각열 부분과 태양열 부분에 대해서 열 판매량 자체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 실적 가미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민자발전 사업자의 전력수급 악화 부분에 대한 집중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LNG 발전 부분의 단가 압력 부분에 대한 가동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반발 수혜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겠죠. 기관들은 과연 얼마에 사고 있을까? 얼마의 평단가를 갖고 있을까 보니까요. 89,150원의 기관 매수 평단가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6월달. 현재는 0.95% 수익 구간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도 좀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위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매수가 86,800원에서 89,000원, 그리고 손절가 82,900원, 목표가 95,2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영 멘토께서 탑픽 종목으로 지역 난방공사 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현금과 주식 비중 얼마나 나눠서 갖고 가야 되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 멘토님. 예. 일단 그 주 초반에 그 반등을 하면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높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한 50% 정도까지 현금을 높였다가 주 후반에 지수가 다시 안정을 찾는 걸 보고서 재매수를 해서 비중 조절은 그 다음 주 초 정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금과 주식이 5대5입니다. 김도영 멘토님. 네, 다음 주 지수 하단 자체가 1818포인트까지 이제 기술적 눌릴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저는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현금 20%, 그 다음에 주식 80%이지만 주 초반에 현금 90%까지 늘렸다가 주 후반부에 공격적으로 사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주 초반에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적이었고요. 자, 지수 밴드 설정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님. 네. 예. 거래소 기준으로는 일단은 밴드 하단을 갖다가 그 1840 정도가 이탈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네. 만약에 이탈된다고 해도 1820이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위험하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승한다면 아마 1880 정도가 강력한 저항이 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0 정도의 하단이 좋은 거고 500이 이탈되지 않는 점에서 하단, 그리고 상단은 530 정도로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도영 멘토님께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경제TV를 켜놓고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간이 굉장히 알찼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번 주 정리를 쭉 해봤고요. 어떤 종목들이 다음 주에 움직일 건지 종목 추천도 했고 지수 밴드 설정했고 주식 비중, 현금 비중, 또 비중으로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막장 토크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지수가 더 많이 올라서 앞으로는 어떤 종목 사야 돼요? 저희가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